제 개인사를 하자면 저도 불면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 누우면 갑자기 네. 잊고 싶은 트라우마들, 그 정신적 외상을 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 인생이 정말 좋은데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고 싶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이나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르면 거기에 구애받아서 잠도 못 이루고 또 다음날 뭐 좀 중요한 일정이고 그러면 전날 밤부터 설치고 막 그러던 스타일이었는데 파이어 하고 나니까 치유 많이 다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좀 늦잠 자지 뭐 어디 오늘 내일 아침에 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땀 좀 빼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꼭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부서에 회식이 있다, 높은 분이 불렀다 이러면 가서 늦게까지 있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뭐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무 뭐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자기 시간을 좀 내서 운동하게 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게 좀 이렇게 자산, 돈 이런 게 없으면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 괴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해소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저를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축적되면 또 심리적으로 마음이 또 쫓기죠. 쫓기게 되고. 예, 그래서 나중에 나 이 업계에서 자리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그런 그 가스라이팅도 또 그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네.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재정적 독립, 재정적인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네. 네, 그런 날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이야기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좀 좋은 책 써주시고요. 그때마다 좀 출연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또 이런 돈과 자산을 어떻게 좀 늘릴까 또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박사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박사님께서 좀 보실 때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또 왔죠. 그러세요? 예, 저는 뭐 철철 피를 흘리며 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웃게 됐죠. 6월 중순 정도까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한국은 뚝뚝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2,300도 깨지고. 그러면 이럴 때 사야 되잖아요. 저희들의 투자 철학이 저는 방송이든 책이든 이런 데서 늘 저가 매수 안 할 거면 주식 뭐라 하냐.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은 항상 그 직전에 폭락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책을 쓴 사람이 자기의 그 믿음과 신념대로 투자를 안 하면 책을 앞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근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사서 물렸거든요. 많이 물렸죠. 2,600 깨지면서부터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2,300까지 한 200포인트 정도 사면서 물리니까 괴롭잖아요. 되게 괴로웠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부터는 미국 증시도 좀 안정을 찾고 우리도 이제 다행히 조금 낙폭이 진정되고 그러니까 일단 계좌도 또 약간 이제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오늘은 좀 살만합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그 또 보면은 이게 또 지금 좀 안정됐다고 하지만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막 S&P는 뭐 3,400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야 이제 약장사들 말은 뭐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니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저기 뭐 나스닥 많이 깨질 거다. 예를 들어서 S&P 4,000도 깨지고 3,000도 깨지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으면 정신병자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예상 못했던 두 가지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날 거라고 진짜 누가 이야기했어요. 피터 자이한 그 사람이 2019년 썼던 책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할 거다 그랬지만 그 뒤 얼마나 이 사람이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때도 그 사람이 지금 터질 거다라고는 또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또 두 번째가 중국이 정말 제로 코로나를 저렇게 무식하게 밀고 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공급망에 또 충격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그 스트롱맨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예상해서 시장을 대비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좀 잘 대응이지 뭔가를 전망해서 어떻게 한다 뭐 그걸 맞췄다 말이 안 되는 소린 거고 그냥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부진할 거다라고는 저도 맨날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락할 줄 저도 몰랐던 거고 더군다나 3,000포인트
그런 식으로 지수를 전망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래도 저래도 회사 잘릴 가능성이 있을 때 나오는 전망들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이게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이 전략가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잘릴 거니까 한번 크게 맞추자라고 외치는 그런 전망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막 그 너무 동떨어진 전망을 하는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가 있으면 저 사람 되게 어렵구나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죠. 또 그런 측면이 있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작년에 예상을 해서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그런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박사님, 요즘에 좀 미디어를 뒤덮는 이슈가 뭐 초인플레, 뭐 경기 침체, 고환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해소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예,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세가 바뀔 때 잘 따라가는 게 추서 추종 모멘텀이 있고 하나는 좀 밸류가 너무 비싸다 싶을 때 팔고 밸류가 너무 싸다 싶을 때 사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모멘텀 투자자,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좀 매도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좀 매크로를 보고 뭐 악재 뭐 앞으로 더 나올 거다. 근데 이 정도 레벨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서 주식을 못 살 거면 앞으로 주식 안 하는 게 낫다. 뭐 딴 걸 하는 게 낫다. 왜 주식이라는 자산은 이럴 때 팔면 이건 다음에 비싼 값에 사야 될 때 그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못 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저는 일단 후자 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자 쪽에 계시는 모멘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등이 약할 때는 또 매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폭락 후 잠깐 반등이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반등이 세지 못하면 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특히 공매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일단 시장은 지금 1차 바닥 정도인 거지 진짜 진바닥이냐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 아마 테스트 과정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게 나오면 진바닥 테스트라고 보면 되냐 하면 이제 역실적 장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게 진짜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가게 될 텐데 이제 그때 보통 뭐가 나오냐면 어닝 쇼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을 1000포인트 폭락한 다음 하향 조정을 하기 시작하시고 원래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자 맞추는 것보다 같이 틀리는 게 편해요. 제가 완전 그냥 업계 이야기를 너무 하나요? 오늘? 그래서 함께 틀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해놨는데 주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그걸 하향 조정을 빨리 못해요. 왜냐하면 상향 조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익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이익 전망이 본격 하향 조정이 올해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해서 이제 역실적 장세에 나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좀 한 번 더 공포에 빠지는 시기는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저점을 깰 것인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모멘텀 투자자들의 매도가 그때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완전 바닥이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 바닥은 아직 알지 못하고 또 하반기까지 가서 그러한 실적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주식을 모아가는 거는 유효한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뭐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너무 싸니까 고점에서 1000포인트 빠지면서 뭐 기업들의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의 하향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레벨이거나 또 밸류에이션상 지금 역사상 최저 레벨까지 왔거든요. 우리 주가가 대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빠진 거죠. 그 이익이나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희들이 좋아하는 또 이런 역발상 투자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신용 청산 반대 매매에 따른 주가 폭락이 나올 때는 이게 지나고 보면 그게 대체로 가장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기가 나왔을 때 사둬서 한 1년 지나고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다가 우리 뭐 스탁론 이런 걸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이게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근데 그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 되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어떻게든 증거금을 담보를 더 제공해서 이 청산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 뭐 금도 팔고 채권도 팔고 오만 걸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식, 국채, 회사채, 금, 원유 다 빠졌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반대 매매 나올 때의 특성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가 지나고 보면 한 1년 정도를 보면
대충 바닥이더라고요. 그런 과거의 경험 여기다가 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이런 걸 보고서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쫓기는 분들도 많고 주식에 대해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약간 이제 오늘 사면 좀 내일이 아니더라도 금방 좀 오르기를 바라고 이런 심리가 좀 팽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실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 그러냐면 이익 전망이 그러니까 상반기 LG생건 혹시 기억나세요? 주가 뭐 160만 원, 150만 원 넘던 주식이 50만 원대 또 잠깐 갔죠. 그럴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은 굉장히 미래가 밝고 앞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이익 전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오는 순간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현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은 이거는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을수록 아직 바닥은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막 팍팍 하향 조정되고 기업 실적이 좀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나올 때가 차라리 진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올해 연말 한 해를 총괄하는 이익이 나올 때 그래서 2022년도 결산이 내년 초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그 내년 초 사이가 아마 제일 시장이 개별 종목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성과 격차가 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동반 폭락에 있는데 지금부터 내년 초 정도까지가 이제 그런 시기들 정말 이 불황에도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확연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산다는 거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봐야죠. 보고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방법 따위가 있다면 이미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다 부자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야 근데 이제 근로소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만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월급 받아서 열심히 물 타면서 성공한 거지 이게 뭐 칼같이 바닥을 잡은 거는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같이 바닥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주식은 하면 안 되는 비즈니스 같고요.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사람들의 공포와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글이기 때문에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이다 고점이다를 아는 거지. 그때는 잘 몰라요. 이번에 3,360포인트 갔었을 때도 지난 6월에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참 그랬지 이러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갈 거다라고 또는 조정 후 재상승 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지. 정말 이렇게 시장이 거기서 1,000포인트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겠다는 그런 좀 죄송합니다만 헛수고는 그만두고 적정한 레벨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바뀔 때 따라갈 수 있는 뭐 기술적 분석이든 수급에 대한 어떤 촉을 가지든지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고 그게 둘 다가 안 된다면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났을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싸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씩 사는 게 유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처럼 너무 빨리 사지 말고요. 저는 2,500 가니까 너무 횡재한 기분이 들어서 왜냐하면 고점에서 한 800포인트 빠졌으니까 야 이렇게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가 또 지나고 보면 이 정도 레벨에서 사서 뭐 물리겠어? 이러면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데 야, 2,300 가는 데는 정말 저도 놀랐거든요. 아니, 여기서 또 패닉이 또 오잖아요. 거기서 10%가 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장이라는 게 어디 바닥을 또는 아무리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금이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신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주는 스스로에 대한 위안이지 객관적인 그런 판단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요, 박사님. 지금 좀 매수에 가도 좋은 주식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근데 이제 좀 저는 수출주, 수출주. 중후장대 수출주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BBIG 빼고 수출주 찾고 있습니다. 왜 BBIG를 빼냐 이렇게 어떤 분이 많이 물으시는데 그게 죄송합니다만 고점에서 잡은 분들이 너무 많은 주식은 그 뒤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BBIG 한 번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2000년에 주도주. 이번 장에 그러니까 200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도주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 주도주들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비슷한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처럼 싸거나밖에 없는데 일단 비슷한 환경은 아직 아닐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이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디플레 환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금리는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저는 시장이 회복된다 하고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주도주 쪽에서 주도주가 나오겠는가. 또 두 번째 지금 환율이 1,300원인데 이 정도 환율이 지금 벌써 6개월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이 정도 환율 1,200원에서 지금 1,300 초반까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만약 한 1년 정도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 못 내는 수출주는 수출주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그 마진, 영업 마진이 대충 10% 정도인데 그러니까 매출액 100원 내면 10원 이익 나는데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은 100원 똑같은 100원에 수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 수출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100 수출로 우리가 버는 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매출액이 늘어난 효과가 있잖아요. 1조면 1조 3천억대로 막 이런 거. 그런데 원가도 오르겠지만 그 정도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익을 못 내면 그 수출 기업들 중에서도 투자하면 안 되는 좀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낸다고 보면 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 중에서 BBIG의 어떤 카테고리가 아닌 기업들은 수출 대기업 중에서 찾아보면 좋은 성과가 그 중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반도체랑 자동차. 예,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네. 철강, 화장품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서 이제 그 바이오도 수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 예산 배터리 바이오에서는 이제 제외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또 디스플레이 쪽도 뭐 지금 업황은 안 좋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이 환율에서도 이익 못 내면 곤란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또 부품들 이런 쪽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쪽 부분에서 좀 찾아보면 성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있지 않겠나. 한 1년 정도를 진득하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또 매력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뭐 하나 고르기가 힘들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달러 투자 하면은 또 홍진욱 박사님이시잖아요. 예. 제가 주식 사고 있는 것도 네. 달러 팔아서 주식 네. 사고 있는 거니까요. 달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달러가 너무 강세라서 딴 나라들 금리 다 죄다 지금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중인데 혼자 자이언트 스텝 하고 있잖아요. 뭐 다음 주인가요? 그때 열리는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0.75%도 인상할 것 같고 우리도 0.5% 정도 인상을 할 텐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뭐 팍팍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굳이 딴 데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달러 채권이 지금 제일 매력 있는. 그래요? 아니, 금리가 너무 높아요. 미국 모기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한 6%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미국에 많잖아요. 또 미국 국채 금리도 3%고 10년물 국고 금리 그 달러 이자가 3%면 그 주식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매력 있는 채권들이 즐비한데 달러로 돈이 막 쏠리죠. 그래서 우리만 원화가 약세인가가 아니라 전 세계 달러 빼고 다 약세라서 우리 환율도 끌어올라가는 거라서 뭐 좀 더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1,300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 고점을 뚫었는데 그런 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 우리끼리의 환율 레벨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냥 우리끼리 보는 거고 글로벌 달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 강세네 그러면 원화 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뭐 무한정 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일단 저는 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변곡점이 한번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주식도 사는 거고. 왜냐하면 달러가 환율이 급등하는 때는 주식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환율 급등세가 좀 진정될 때쯤 되면 한국 주식도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하러 돌아서는 경우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중에 한번 환율이 꺾이는 좀 진정되는 시기는 오지 않겠나. 근데 아직은 뭐 좀 더 달러 강세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조금 한 5, 6개월 이 정도 보는 거네요. 예, 이번 하반기 중에 한 9월은 돼야 일단 뭐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그 8월에 미국 잭슨홀도 있고 9월에 또 미국의 분기 말 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크게 수정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럼 환율도 강세인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인플레가 거의 꺾였다고 보는 쪽에 있는 입장이니까 이러면 대충 하반기에는 미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서서히 엑셀 밟는 걸 좀 약하게 밟기 시작하면 환율도 좀 진정되지 않겠냐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환율이 만약에 좀 진정되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원화 강세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주가 또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거죠. 왜냐하면 이 레벨에서 이익 못 내는 회사는 안 살 거고 이 레벨에서 이익이 난다 생각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30% 빠진데다 환율은 2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한국의 웬만한 주도주 수출 기업이 다 50% 빠진 상태예요. 그럼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만 하죠. 환율만 안정되면. 그 환율로 먹고 수출주로 먹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환율이라도 급등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도 또 올라가 있고 또 이런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부분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지만 좀 안정만 되면 한번 또 쳐다볼 만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그 박사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요. 되게 이 주식시장 현재 보고 있으면은 한숨만 나왔는데 좀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저도 예상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1월에 그 반대 매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찬스다 하고 들어갔는데 3, 4월이 됐는데 다시 신용을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 번 더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는 스탑했는데 사는 건 좀 스탑했는데 그래도 6월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폭락할 줄은 저도 몰랐죠. 그래서 6월에 열심히 사긴 했는데 참 사면서 계속 물리니까 그러니까 호가를 밑에 대놓고 매수를 넣었는데 다 체결이 되니까 문자가 탁탁탁 날아오잖아요. 아침에 이제 그 주문해놓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출근하는 길에 계속 징징 울다가 괴롭잖아요. 저도 우울해졌는데 그래도 지지난주 미국장 반등 지난주 한국장 반등하면서 저도 약간 아유 뭐 내가 언제 1년 보고 사는데 왜 자꾸 일희일비하지 마 하고 스스로에게도 좀 그렇게 달래는 시간이었어요. 홍 박사님도 조금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럼요. 시청자분들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거 안 힘들 수는 없죠. 근데 저는 특히 또 좀 괴로웠던 게 달러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엄청 돈을 잘 벌었을 텐데 더 올라갈 달러 지금 계속 팔아면서 샀으니까 1200한 50원부터 계속 팔아서 1300원 초반까지도 계속 지금 팔고 있으니까 네. 그거 그냥 놔뒀으면 5% 수익이 더 났을 텐데 그걸 지금 열심히 팔아서 떨어지는 걸 계속 샀으니 사실은 좀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샀다.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거 손이 좀 빨리 나가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번에 좀 궁금한 게 만약에요. 예를 들어 지금 그 1,000만 원 정도가 있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좀 매수를 해가신 거예요? 뭐 한 50만 원씩 한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세요? 네. 많이 이제 사신 건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가만 안 뒀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저도 손실은 좀 본 게 일단 한국 주식 아예 제로는 아니었으니까 원래 좀 갖고 있었는데다가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가 이제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랑 원화 비중이 5대5를 맞춰놨는데 한 6대4가 된 거예요. 그 달러가 6, 우리 원화가 4가 된 거죠.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장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점점 너무 달러가 커지니까 한 10% 정도 매도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사장하고서 이제 자산 배분으로 자산 배분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 중에 물리니까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이러고 이제 좀 빨리 빼죠. 홍 박사님 정도면 되게 쿨하실 것 같은데. 아니 쿨하긴 한데 네. 그래도 간혹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한 달만 늦게 살 걸. 또 워낙 금액이 크시니까 또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렇죠. 이제 작년 연말이랑 올해 6월에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저희들 자산 부채 상태표를 둘이 이제 와이프랑 둘이 앉아가지고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게 진짜 오래간만의 일이어서 2018년에 이후 4년 만이죠. 근데 2018년도 큰 손실은 안 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제가 빨리 사서 이번에는 좀 손실이 나니까 오빠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원화 채굴할게. 열심히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고 그러면서 물타기 해야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박사님 그 채권도 사셨나요? 네, 우리 한국 채권 많이 사고 있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오늘 짭짤했습니다. 오늘은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역시 다양한 걸 아시니까 너무 예, 그래서 근데 것 같아요. 한국 채권도 근데 작년 대비 10%나 빠져가지고 이런 일은 제가 투자하고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갑자기 금리 채권에 투자하면 잘해야 마이너스 2, 3% 정도 손실을 막는데 이 올해는 마이너스 한 1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샀죠. 열심히 샀는데 이것도 살 때마다 물리니까 부끄러워. 아무튼 올해는 한국 주식 채권 사가지고 계속 상반기 내내 그냥 물타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6월 딱 지나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특히 채권에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 김경록 그 미래에셋 그 혹시 대표님 아시나요? 알죠. 전번에 그 어디 토론회에서도 뵀습니다. 그 채권 투자 거의 전문가 그렇죠. 라고 하시는데도 물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도 물리셨대요? 네. 그럼 조금 위안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포럼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는데 점잖으신 업계에
저희들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날라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후하신 선배님이시죠.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주식도 사시고 달러도 모으시고 또 채권도 모으시고 다양하게 또 자산 배분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예전부터 항상 자산 배분 강조해 주셨고 저 궁금한 게 혹시 그 자산에 암호화폐는 혹시 안 들어가나요? 조금. 들어가세요? 예, 조금 있어요. 그러세요? 작년에 책 쓴다고 사서 물렸어요. 책 쓸 때 공부가 좀 필요한데 결국 좀 사야 공부가 되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의외 같은데. 네, 그래서 사서 네. 예, 여러분 정말 제가 고점에서 잡은 사람입니다. 여기 한 3분의 1 토막 났죠 지금? 지금 힘들었어요. 거의 70% 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예, 얼마 안 사긴 했는데도 화끈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아들놈하고 둘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지금 대학 다니는 아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아빠 근데 이제 책을 쓸 거면 코인 이야기를 안 쓰면 아빠 책이 안 팔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고 그때는 이제 사서 공부를 했죠. 매매 포지션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사실. 좀 또 물려야 또 머리에 열이 약간 오르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좀 궁금한 게 조금은 하고 계신데 그게 좀 자산으로서 소액으로 포지션을 잡으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자산의 특성을 아직도. 그래서 제가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저만큼 한 사람 잘 없을 텐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포커스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 공급이 제약된다라는 부분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신용화폐, 그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탈중앙화를 또 되게 중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포인트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런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고 또 반대로 이제 탈중앙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자유로운 거래, 개인의 어떤 비밀, 정보 그리고 정보에 의해서 전횡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가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일종의 좀 코인 뱅크런에 또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에 계시는 분들은 희소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속에서 화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코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스타일마다 다 다르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자를 하고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아직은 그냥 전체 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의미 있는 그런 배분은 아니고 1% 미만 그 정도로 자산의 1% 미만 1%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하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맨날 그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식한 이코노미스트로 취급받고 있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 암호화폐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서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혹시 또 요즘에 또 그 TQQQ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시네요. 예, 작년 8월에 제가 제 블로그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저 유튜브 채널에 30대라면 TQQQ에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고점이었네요, 그죠? 그때 왜 그걸 했냐면 이제 30대는 20대까지는 아들도 그렇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 초기고 이거저거 투자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그렇게 적은 편이고 또 단타가 좀 많아서 그런데 이제 30대 정도 되면 이게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 큰 인생을 중시하는 뭉칫돈을 레버리지하는 상품에 넣는 거는 그 뒤에 그 충격을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투자의 태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되게 조심스럽게 영상을 올렸는데 난리가 났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뭐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는 꼰대 진짜요? 뭐 그런 댓글들이 수천 개가 달려져 많이 지웠습니다 제가. 왜냐면 욕을 하는 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많이 지웠는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조급하다. 굉장히 조급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알아보고 있다 조금 샀어요. 샀는데 지금 80% 빠졌죠. 80%도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사보니까 알겠더라고. 와, 그 변동성도 반등할 때의 쾌감, 폭락할 때의 그 무서움이 느껴져서 이게 전형적인 또 그 도파민, 사람 마음에 그 도파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추신경 쪽에 작용을 하는 그런 면도 있구나. 이게 왜 열광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펀드들이고요.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 암묵적인 코스트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조정이 반복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투자를 보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주는 게 보여서 지금도 열심히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좀 물타기도 했습니다. 너무 적어져가지고요. 일단 관찰할 때 아예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까지 박살이 나니까 좀 물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 TQQQ도 가지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이게 TQQQ랑 비트코인이랑 이게 많이 비교들 하시면서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비트코인보다는 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한번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 이제 부의 뭐 사다리를 걷어차는 내용을 왜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지금은 왜 TQQQ 사라고 했냐. TQQ에 거의 이렇게 몰빵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빵은 안 좋은 거죠. 저는 TQQQ를 하고 싶다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극히 일부로만 하고 또 TQQQ가 손실 90% 80%가 나더라도 그거를 전체 자산의 비중에서 최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에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또 사고 파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서 또 비트코인과 TQQQ, SOXL, 최대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은 공부 차원에서 아주 소액만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한번 홍 박사님의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박사님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본 게 아무래도 또 국민주인 삼성전자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또 수출주로 반도체를 또 언급해 주기도 하셨고 그 삼성전자는 좀 앞으로 좀 모아가도 괜찮은 주식인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1년 보면 뭐. 그래요? 예, 근데 올해 하반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환율. 예, 그것도 있지만 환율은 좋은데 반도체 수출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램. 그쪽. 이게 뭐부터 시작해서 저는 서버까지도 그렇게 올해는 하반기에 전망이 밝지 않다. 네,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반도체 수출 단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뭐 굴이나 또는 옥수수 콘이나 혹은 WTI랑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예, 차트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요? 예, 그 커머디티들의 특성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콘이나 그 옥수수나 굴이나 이런 게 고점에서 30% 이상 다 폭락한 거 아시죠? 예, 그런 패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일단 반도체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용 또는 농산물 쪽에 그런 가격이 패닉을 일으킬 정도로 폭락한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상당히 시장의 수요 위축의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잘 사서 한 1년 기다리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 쪽인데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고 물으면 좀 더 테스트는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 아들놈이 갑자기 아빠한테 톡을 했는데 아들이 톡하면 되게 반갑잖아요. 일본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이 톡을 하길래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삼성전자 지금 살렸는데 어떡하냐고. 지난주가 이제 패닉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는 건 좋은데 1년 동안은 열어보지 마라. 그 자꾸 계좌 쳐다봐봐야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아들에게 하는 조언이 진짜 조언이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샀어요. 그 녀석이 57,000원인가 그렇게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저는. 네. 이렇게 배워가는 거라고. 뭐 돈도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공부해 가는 거죠. 아드님이 20살이죠. 예, 이제 대학 2학년. 대학교 2학년. 와. 올해로 만 20살이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군요. 왜냐면 제가 증여를 해줬거든요. 네. 예, 10년 단위로 2천만 원씩 증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증여를 해줬죠. 그래서 그 녀석이 언젠가부터 저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네, 그 배당 받아서 다 그래요? 자기 용돈 쓰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 되게 잘 주잖아요. 네. 분기 배당을 주니까 그거 받아서 자기가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대학 진학했다고 고모들, 뭐 이모들, 외삼촌이 용돈 주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번에 사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홍준호 박사님 아들분이 사고 있는 삼성전자. 예, 그럼요. 여러분 가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들 물려 계셔가지고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뭐 10만 전자에서 이렇게 될 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일단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식들의 특성은 이제 양은 냄비예요. 예,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를
한 2, 3년 주기로 반복하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들어가야 되고 또 반대로 누구나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는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주식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저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에요. 네. 봅니다. 그 미국 인덱스는 코스피 말고 미국 주식 쪽. 뭐 이것도 하죠. 둘 다 합니다. 둘 다. 예, 코스피 200 TR, S&P 500 TR, 그러니까 TR이라고 해서 배당 받아서 재투자해 주는 그런 상품에 주로 저는 전체 자산의 거의 한 40%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반반 합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 주식이 더 사이즈는 크지만 네. 계속 좀 팔고 있죠. 한국 주식이 더 많이 빠져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미국 주식 많이 빠졌는데도 원화로 환산한 미국 주가는 그렇게 안 빠져가지고 미국 주식 좀 팔아서 한국 주식 사고 있습니다. S&P 500이 그 한국으로 그 살 수도 있잖아요. 기타형 ETF로요. 네네, 그럼요. 근데 그거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6%.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거의 한 30% 고점에서 한 30% 빠져도 우리나라 환율이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한 200원 올라 있으니까 여기서 한 17, 8%가 만회가 되니까 손실 나봐야 한 10% 정도. 근데 나스닥하고 그 필라델피아는 30% 그거는 20% 저기 이제 그거는 저는 안 하니까. 왜 그러냐면 특정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주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이 기업이 좀 레버리지가 커요. 돈을 막 불태워서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식들이라서 이게 경제 충격이 좀 약한 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삼으로써 한 30% 정도는 나스닥에 투자가 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네. 그 박사님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댓글에 그 삼성전자가 정고점은 앞으로 절대 못 간다 이런 댓글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없죠. 빠지는 것만 봤는데 그러면. 근데 이게 진짜 과거에도 봤을 때 항상 이 우상향하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였잖아요. 네.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니까 아들 보고 길게 살아그랬죠. 보면. 예, 왜 그러냐면 기업의 주식이든 나라의 주식이든 우상향하는 주식이 있고 안 그런 주식이 있어요. 그 특징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기술 혁신이 계속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그 특허 출원 탑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IBM과 함께 세계에서 1, 2, 1, 2등을 다투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언젠가부터 이 세계 특허 출원 세계 랭킹 1위, 2위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을 저도 거둘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계속 10위권 안에 그것도 그 안에서 랭킹이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10위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IBM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특허를, 그러니까 발명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회사 2고 한 번은 IBM도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술 혁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고용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한 번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높고 또 어떤 쪽에서든 새로운 수요 산업이 생기면 그쪽에 즉각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랭킹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기업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면 시스코가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였던 시스코가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만 해도 늘 10위 안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고 일본 기업들도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탑이었는데 점점 요새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중국 기업 중에서 화웨이가 또 탑 레벨에 있다가 최근에 제재받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그 안에 랭킹이 10위 안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만 있거든요. 그래요? 현대차도 그러니까 한 20위까지 보면 현대차, SK하이닉스, 또 LG화학,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 기업들이 세계 20대 특허 기업들, 혁신 기업들 랭킹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인구로 보면 뭐 60억 인구, 70억 인구에서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뭐 겨우 많이 잡아줘봐야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탑 랭킹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을 때는 세계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빽빽하게 있단 말입니다. LG전자도 또 예전에는 꽤 높게 있었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철수하면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탑 랭크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때는 혁신 국가인 거고 이런 혁신이 지속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되거든요. 그러니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이런 것도 뭐 그런 성공했다고. 것도 그렇지만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쫓아간다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이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좀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이제 좀 방심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전에 있었던 기술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시장의 표준이 되는, 지금 전기차 산업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 내연기관에서 예, 내연기관에서 그래서 옛날에 내연기관에서 그렇게 잘하던 회사가 도요타라든가 BMW라든가 벤츠 같은 회사들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그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중국 회사들하고 저기 테슬라하고 그리고 저 현대차밖에 없잖아요. 그 세계 탑 5를 보면 특히 유럽 시장이 중요한 시장인데 친환경이니까 그 유럽 시장 내에서 보면 굉장히 그 탑 레벨에 있는 기업이 폭스바겐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면서 판도가 확 바뀔 때는 준비 열심히 하고 신속하게 움직인 회사들이 이 판도를 뒤엎으면서 하위권에 있는 회사가 1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빚어지게 될 때는 판도가 바뀌고, 지금 전기차 산업이 가장 대표적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이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세계 최강이었는데 지금 1위에서 5위 사이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예. 중국 기업들하고 한국 기업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배터리가 더 유리하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삼원계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배터리들을 가지고서 서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더 나아하고 지금 계속 싸우는 중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면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파운드리는 좀 그 기술이 고착화되고 더 정교화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좀 더 개량하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키는 종류의 카이센이라고 부르는 개선 쪽의 기술들이어서 이런 게 벌어질 때는 1등 기업이 방심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나노 파운드리나 요 카이센 정도로 보시면. 카이센이 아니겠나. 아직은 제가 그걸 알 능력은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의 반응을 볼 때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요건 카이센 정도가. 그래도 뭐 그것도 기술 개선이고. 그럼요. 또 기술 혁신에서 또 계속 그게 또 누적되다 보면 양이 또 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체 싼 게 나와버리면 다 바뀌잖아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지금은 주어진 여건에서의 정보를 취합해 볼 때는 파괴적 혁신은 아닌 것 같다 정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하는 기업은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 모아가도 괜찮을 그리고 한국 주식도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여러분들 그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리스트 한번 보시면 와 정말 뭐 이렇게까지 바뀌나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만 혼자만 1등이고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그래요. 뭐 2015년 같은 경우는 LG생건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최상위 리스트에 있었고, 2020년만 하더라도 바이오 기업들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2010년대로 돌아가 보면 은행들 시총 엄청 컸었고요. 제가 다니던 KB 국민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2005년 가보면 조선사들이 전부, 또 철강 회사들이, 태양광 회사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2000년대 초반으로 가보면 또 KT 통신 회사들이 최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일수록 고인물들만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고요. 계속 혁신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 어디가 다음 차세대 주도주가 될지 BBIG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지난 20년 동안 외환위 기후를 봤더니 삼성전자 하나만 1등이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는 끝없는 변화의 어떤 사이클을 본다면 일단 2020년 최상위 리스트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 그 주식 분야에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계좌를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30%, 50% 이렇게 좀 물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새로운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살 종목이 있는 걸 한 번만 보십시오. 살 종목? 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고객님이 저한테 오셔서 종목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3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보나마나
4, 50개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백화점 투자. 예,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한테 1억이 생긴다면 딱 10종목만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천만 원씩. 이 있는 종목 중에 살 종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망설이시더니 뭐 한두 개. 그러면 그 나머지를 다 팔아서 40개를 갖고 있으면 38개를 다 팔아서 그 2개를 사는 게 맞고 또 선생님 생각하기에 지금 1억이 생겼을 때 새로 사고 싶은 종목들을 향해서 그걸 배분을 하는 게 맞지. 내가 이걸 샀던 가격을 생각하면서 이걸 들고 있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서 정말 당신이 보유하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냥 놔둬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걸요? 자파상이 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점에서 시작해서 새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만 재점검하면 지금 이제 급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좀 거래가 가능한 시기니까 충분히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리밸런싱이라고 그러고 재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돈을 투입 못하는 거는 손실을 확정할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 왜 그걸 가져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데가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또 더 나가서 옛날에 얼마에 샀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주가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매물이 나올 테니까.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보유 비용, 매몰 비용 뭐 둘 다 작용하겠죠. 참 이게 뼈 아프기도 하고 참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종목 투자는 거의 안 하고요. 인덱스 투자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제가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면서 개별 종목 투자해서 수익을 이렇게 1년을 딱 정산해 보면 인덱스보다 이긴 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조차도. 왜 그러냐면 이런 심리적인 어떤 비용들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서서히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시간 공부를 경제 공부 또 책을 읽고 책을 쓰는데 더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꾸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아픈 만큼 또 뼈저리하게 깨닫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4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또 다음 올라갈 때 주도주가 되면 그렇다면 큰 수익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파상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계속 그 잠수함 같은 종목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얼마에 샀느냐는 좀 잊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마음을 바꾸는 훈련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현실을 직시하는 뼈를 때리는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위안 그 시청자분들과 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그 이제 주식에서 좀 넘어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네. 투자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채권, 주식, 부동산 순서다. 채권이 제일 매력적이고 주식도 매력적이지만 채권보다는 덜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자산이 부동산이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제가 연금, 국민연금 나오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사라고 그렇게 외치던 제가 이제 뜻을 작년 말에 꺾었죠. 왜 작년에 꺾었냐면 작년에 전국 집값이 2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2001년 카드 버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시장이 그 뒤에 조금이라도 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냐. 그리고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큼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없다. 여기에 또 금리도 인상되고 있다. 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일단 저라면 돈 있으면 채권 사고 그래도 또 돈 좀 남으면 주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덱스를 사든 아니면 우량 수출주 쪽으로 투자할 때이지 부동산은 지금은 좀 저는 좀 기다려라. 더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하락을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6%인데 집값이 6%못 오르면 빠진 거죠 이미. 그죠? 그거는 이미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그 너무 심한 버블을 올해 좀 잘 달랠 수 있다면 못 오르고 보합 정도로 끝내면 올해 사실상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년 정도 되면 또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올해는 저는 별로 매력 없다. 부동산이라는 게 또 한 번 사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 세금에서의 혜택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매매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면 쉽게 매매하기 어려운 자산인데 일단 저는 향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뭐 빠진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건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 치고 조금씩 진정될 때 한국은행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저 특히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한국은행 총재님 성향도 모르는데
이렇게 너무 단언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올해 하반기는 좀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좀 느낄 때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게 약간 좀 확 바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고, 또 이게 항공모함 같아서 이게 천천히 변하고 이게 한번 방향을 전하면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빠른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너무 순풍을 타고 항공모함이 좀 어떻게 보면 순양함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감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보실 때도요. 예, 그런 식의 종종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냐하면 소비재에서 투자재가 확 될 때 그런 일이 좀 벌어지죠.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내가 지금 전세 사는 거랑 월세 사는 거랑 이자 비용을 따져보면 집 사는 게 싸. 이러고 사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이걸 소비재라고 필수재처럼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작년은 전형적인 투자재화의 시장이었잖아요. 사면 먹을 수 있다. 누가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 아파트를 사줄 거야. 뭐 이런 기대로 사는 장이잖아요. 그런 장은 좀 몸이 가볍죠. 이게 확 바뀌죠. 그 박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식사하실 때 저한테 경매 공부 꼭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찬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찬스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매 시장이 아주 되게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경매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님들이 한 10억이라고 감정평가를 한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집이 작년 말 올해 1월 초 정도만 해도 한 11억 5천이나 1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120%. 예,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매물이 없을 때는 낙찰받아 사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게 차라리 이익이 될 때도 있죠. 급등 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10억 밑으로, 그것도 9억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인가요? 예, 서울이 정말요? 서울 아파트.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요게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약간 선행해요. 예,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좋은 바로미터라고 하죠. 이게. 유찰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유찰된 건 이제 다음에 더 낮은 낙찰가율로 가게 되니까 10%가 이렇게 낮춰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감정평가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유찰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확 줄었어요. 낙찰되는 거래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오면 한 1년 사이에 보통 패닉도 한번 오고 그러거든요. 경매 시장에 패닉도 가끔은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공매 경매 물건이 확 나오면 한번 확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경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서울 수도권도 경매 물건으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좀 짧게 보면 올해 하반기, 길게 보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쪽이니까 경기를 별로 좋게 안 보니까 금리도 떨어지긴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그 경기에 민감한 경매 시장에서 일단 변화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뭐 9억에 사면은 사실 뭐 10억이 되든 11억이 되든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또 낙찰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혹시 그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뭐 서울 수도권 빌라, 소액 투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 채가 아니라 막 10채, 20채씩 하시는 분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거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열등제라고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고 위험해지면 그런 거 투자하신 분들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는 금매로 하면 팔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동에 저 11억에 나와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10억 5천에 냈다. 팔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나 이런 주택 쪽은 비교 대상 집단을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덜 돼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2층이냐 3층이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렇죠. 또 몇 년이냐 어디를 보고 있냐 따라 다 다른데 유해업소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재개발의 속도인데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샀다가 만일 이제 지금 저 둔주처럼 둔천주공 사태처럼 저도 결국 뭐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이었으면 저렇게 트러블이 안 생겼을 텐데 뭔가 부정적 징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또 건자재 값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어떤 돌발적 이슈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라서 조금만 삐끗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차라리 쉬지. 잘 분석하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만으로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뷰를 꺾어놓은 사람이라서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서 먹을 거 없다라는 쪽으로 돌아섰던 사람이라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좀 다른 유튜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투룸, 쓰리룸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원룸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뭐 원룸으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피스텔로 가고. 예, 엄청 비싸요. 저도 뭐 투자를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어서. 원룸 그런 쪽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파텔 쪽 투자나 이런 단가를 보는데 시세 대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1억짜리도 평당 1억짜리도 본 격도 나고 고급이긴 하죠. 그러나 그런 가격에 사서 과연 얼마나 시세차익이 날고 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분명히 약간 열등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구나. 시장이 그렇게까지 뜨거워지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소액이라도 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다면 뭐 지금 채권 사자. 그렇죠. 굳이 그 부동산을 살 필요가 달러 있냐. 채권, 한국 채권 좀 사두면 굉장히 좋은 이자 레벨이. 그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그걸로 사실 아파트 갭을 산다는 건 지금 또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니 뭐 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또 져야 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이렇게 제너럴하게 말한다면은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순서다. 순서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코어가 올해는 버틸지 모르지만 그 세컨 티어 이렇게 주변으로 갈수록 특히 작년에 급등했던 지역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실히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2020년 좀 다른 게 그때는 진짜 뭘 사도 올랐는데 지금은 진짜 좋은 거. 네, 특히 또 2년 지나서 실거주 하신 분들은 세금 혜택 받으면 좀 팔 수 있잖아요. 비과세로. 네, 그런 매물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렇게 심리가 바뀌고 장세가 좀 바뀌면 정말 좋은 거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애초에 살 때 좋은 거 사야 되고 그걸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에 더 이렇게 뼈저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인사이트 도움되는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려울수록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러 좀 분산해뒀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3%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44%인가 주식 들고 있을 텐데 그밖에 손실이 안 나다니. 아마 환차익이 엄청 나가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국민연금 스타일로도 좋으니까 전체 자산에서 한 30-40%라도 달러 좀 들고 가고 또 달러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 공부를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그 박사님께서 달러 투자 강의 또 여셨잖아요. 예, 12강짜리인데 사실 뭐 제 책 읽고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 책들은 좀 어렵잖아요. 제 책은 좀 이렇게 정보를 꽉꽉 채워넣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제 책을 읽으면서 이거 쉬운데라고 하신 분은 안 봐도 되는데 제 책 읽으면서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가 좀 쉬우니까 혹시 줌 같은 걸로 한 번씩 이렇게 Q&A 시간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요? 예, 너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날짜도 잡아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그럼 이렇게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달러로 또 어떻게 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